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특히 한국에 계신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 듣는 거 말고 미국 현지에 있는 저희 미주노에다가 정말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좀 사실 그대로 알려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이 굉장히 많으셨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살고 있는 뭐 캘리포니아 주뿐만 아니라 뭐 캘리포니아도 보면 저쪽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쪽 위쪽과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남가주는 또 다르고 또 뭐 시카고나 또 뉴욕이나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들을 좀 수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이제 요 정도는 됐다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제 상업용 부동산 안에는 한 6가지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공동주택, 상업시설, 뭐 산업시설, 오피스, 고령자 주택, 뭐 임대창고. 근데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녹색 라인 보이시죠? 오피스. 이제 공실률인데요. 비어 있는 이제 비율이 이 오피스에 해당하는 상업용 부동산이 점점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이렇게. 한때 경기가 괜찮았을 때는 사실 오피스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였고 목 좋은 데는 웃돈 두고 들어가야겠고 웨이팅 리스트 머물렀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얼바인만 해도 차 타고 가다 보면 모든 건물에 진짜 그 리징이라 그러죠. 비어 있는 그 간판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불거진 걸까요? 일단 코로나 이후에 나타난 문제인데요. 자택근무가 생활화되면서 코로나 때는 반강제적으로 락다운이 되고 자택근무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자택근무가 생활화되면서 굳이 코로나가 끝나도 오피스에 나갈 이유를 못 찾는 거죠. 너무 편하거든요. 집에 있으니까. 더구나 육아를 함께 겸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편한 거 없죠. 근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분통이 좀 터지는 거죠. 이게 뭐 줌이라든지 이렇게 원격 화상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머리를 맞대고 또 해야 되는 게 또 따로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 주변에도 몇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계속해서 버틸 때까지 버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근 안 하려고 자택근무하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고급 인력인 경우에는 계속 나오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 옮기겠다고. 그리고 내가 회사를 옮기는 첫 번째 조건 중에 하나가 자택근무가 보장이 되는. 좀 심각하죠.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제가 한번 깊이 있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얼마 전에 펀드 매니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융위기가 닥치게 되면 어떤 부분이 가장 클 거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응답이 16%로 가장 높았습니다. 와, 이거보다 물론 앞선 게 좀 있습니다. 고착화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전 세계 뭐 전쟁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하여튼 미국 내에서의 이 실질적인 문제가 상업용 부동산이다라는데 펀드 매니저들이 의견을 다 같이 하면서 만약에 신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면 이것은 어김없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시작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외에도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투자은행, 모기지 대출기관, 미국 기업 부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기관 등에서 문제 소지 발생이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여러분 내년 말까지 약 1조 5천억 달러의 상업용 모기지 부채 만기가 돌아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거 있죠. 올해가 아니라 내년 말.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금리가 크게 올랐고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조건이 더 엄격해진 데다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데 사람들이 재택근무가 일반화되면서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점점 높아졌죠. 자, MBA라 그러죠. 미국의 모기지 은행 협회에 따르면 올해만 약 9,290억 달러 상당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만기될 예정이랍니다. 그러니까 전체 만기는 내년에 엄청난 수가 들어오는데 올해에도 9,290억 달러. 즉 돈을 빌린 이들은 훨씬 높은 금리로 다시 대출을 받거나 큰 손실을 감수하고 부동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요. 약 20조 달러 규모의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신용 공급원이 소규모 은행과 지역은행이라는 점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죠.
실리콘밸리 은행 터졌고 얼마 전에 뉴욕 그렇죠? 지역은행 사건이 터진 것도 바로 이러한 연장선에서 봐야 되는데 자, 오늘 들어온 뉴스에 따르면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압류 건수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인 애톰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가 635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그 전달 작년 12월보다 무려 17%가 증가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97%. 1년 전에 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뛴 겁니다, 여러분. 지역별로 보면 캘리포니아주의 타격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워낙 비싸니까. 캘리포니아주의 1월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는 181건으로 전월 대비 무려 72%가 급증했습니다. 보고서는 2020년 5월 141건에 불과했던 상업용 부동산 압류 건수가 최근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팬데믹 초기에는 금융 지원 조치로 감소했던 압류 건수가 이후 이제는 더 이상 금융 지원이 없어지니까 이제는 압류 건수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계속해서 재택근무가 일반화되었고 사무실의 수요가 이전보다 더 급감한 데다가 고금리 장기화로 이자 부담이 많이 늘어난 게 주된 원인으로 작용을 했죠. 과거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돈을 빌린 건물주들 역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훨씬 비싼 의자로 돈을 빌려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압류 건수의 증가는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단순히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게 아님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사업의 관행이라든지 소비자 관행의 진화에 따른 변화를 헤쳐가며 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주가 폭락 사태 이후 오피스를 중심으로 한미 상업용 부동산 부실화는 미 경제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뇌관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정책 당국자들도 상업용 부동산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나와서 이제 하원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상업용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로 매우 스트레스를 받는 금융기관이 일부 있을 수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고 믿는다라고 덧붙였어요. 저는 이 기자회견을 봤는데 인터뷰를 봤는데 믿는다? 왜 거기서 믿는다가 나오지? 교회도 아닌데. 예. 연방준비제도의 마이클 바 금융감독 부문의 부의장도 팬데믹이 일부 중심 업무지구의 상업용 오피스 부동산을 미치는 지속적인 영향 등을 지켜봐야 할 몇 가지 위험 요인이 남아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지금 미국 이 현지의 사정 자체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택근무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오피스에 출근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오피스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오피스를 줄이게 되니까 지금 차트 보시다시피 오피스의 공실률이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곳 얼바인만 봐도 큰 건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베드앤베스 비욘드라든지 뭐 파리스 뭐 베이비 서큘 시티 뭐 이렇게 좀 큰 매장을 소유한 곳들이 망하고 나가면 그 엄청난 그 커머셜 안에는 채워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여러분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거예요. 뉴욕이나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는 뭐 LA도 좀 그런 곳이 있는데 이 상업용 빌딩들, 오피스 빌딩들을 지금 아파트로 여전히 주거용 아파트를 모자르니까 아파트로 지금 용도 변경을 해서 다시 공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보통 조닝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거주용 아파트로 바꾸기 위해서는 그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몇 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 건물주라든지 그 건물의 주인되는 기업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상업용 부동산이 더 심각해진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일종의 베팅을 하는 거죠. 한두 푼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자,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내년 만기가 돼서 돌아오는 돈이 엄청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1조 5천억 달러.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얘기만 기억하고 야, 올해가 아니래. 내년이래, 내년. 내년 그것도 말이래. 근데 여러분 매년마다
이게 좀 돌아와요. 근데 올해는 내년은 1조 5천억이고 올해는 9,290억.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연결돼 있는 은행들이 바로 좀 지역의 은행들이다 보니까는 아무리 이제 저 자네 옐런을 비롯해서 연준에서 좀 조심하고 관리하라 해도 뭐 선택이 없었던 거죠. 은행이 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일찍부터 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위기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 그래서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든지 뭐 닷컴 버블 같은 경우도 크게 터졌던 이유가 준비됨 없이 갑자기 빵 터지니까 이렇게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게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얼마 전에 뉴욕 커뮤니티 은행의 사건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미리 예고돼도 준비할 수 있는 게 있고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리 준비하기엔 너무 덩치가 큰 블랙홀이다 보니까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펀드 매니저들이 신용 위기가 터지면 여기서 터진다 그러는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사실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해외에서도 많이 투자했거든요. 특히 한국에서도.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문제가 만약 터지잖아요. 그럼 이게 한국 기업들도 수십 개 넘어가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쪽 관련 뉴스가 계속 업데이트 되는 대로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미국 현지에서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